내 이름은 윤지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요. 찍찍찍. 이건 단순한 물방울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두려움과 함께 살던 시절, 샤워기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들리던 그 기억의 리듬이에요. 나는 한때 중국의 한 도시 중심가에 있던 북한 식당, 청아식당의 여종업원이었어요. 그 식당은 밖에서 보면 화려했죠. 커다란 간판, 붉은 등, 그리고 조국의 미소라는 표어. 우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화장을 하고 같은 미소를 연습했어요. 그 미소는 생존의 표정이었죠. 웃어야 해, 지아. 웃는 게 복종이야. 리광철, 식당 감시 책임자의 말이었어요. 그는 우리 일상 속의 그림자였죠. 그의 눈빛은 항상 누군가를 재단하고 누군가를 고발하는 눈빛이었어요. 심지어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우리의 삶은 감시 아래 있었어요. 어느 날 샤워기 위쪽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찍찍. 물 떨어지는 소리 같았지만 리듬이 일정했어요. 그건 녹음기 전원이 켜질 때의 미세한 전자음이었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곳은 식당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 밤마다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 듣고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난물을 3개 틀어놓고 속삭였죠. 살고 싶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건 단지 숨 쉬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명령에 따라 웃고, 명령에 따라 울고, 명령에 따라 노래하는 것. 그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밤, 지배인 박철민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엔 긴 세월의 피로가 묻어 있었죠. 지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해. 그 말이 낯설었어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식으로 자라온 나에게 사람답게라는 말은 처음 듣는 단어 같았어요. 그날 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샤워기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 천장에 그 작은 구멍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내 이름은 윤지아야. 그리고 나는 사람이다. 그 순간 마음속 어둠 한켠에서 희미한 불빛이 켜졌어요. 그건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약했고 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확실히 존재했어요. 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탈출의 첫 불씨가 되었죠. 청아식당의 하루는 군대보다 더 엄격했다. 새벽 5시 기상, 6시 사상교육, 7시 점검, 8시 영업준비. 그 모든 과정은 시계처럼 돌아갔고 우린 그 시계의 톱니처럼 움직였다. 조국의 명예를 빛내라. 그 문장은 아침마다 외워야 하는 첫 주문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생각했다. 이건 화장이 아니라 가면이야. 웃는 얼굴을 칠할수록 내 안은 조금씩 메말라갔다. 하지만 그걸 눈치채는 순간 이미 늦는 법이었다. 사상교육이 끝나면 감시자 리광철이 들어왔다. 그의 손엔 늘 얇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윤지아 동무, 어제는 왜 웃음이 적었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그만.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피곤은 반역의 씨앗이요. 웃음은 충성의 증표요. 그 말은 마치 쇠사슬처럼 내 가슴에 감겼다. 웃음이 명령이라니. 그날 이후 나는 더 크게, 더 오래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서 내 영혼은 점점 작아졌다. 식당에는 늘 노래가 흘렀다. 조국을 찬양하는 가락, 그 안에 숨겨진 공허함. 손님들은 박수를 쳤고 우리는 그 박수 소리에 맞춰 박자를 맞췄다. 그러나 박수는 음악이 아니라 감시의 메트로놈이었다.
리광철은 그 박자에 따라 우리 표정을 점검했다. 밤이 되면 숙소로 돌아왔다. 6명이 한 방에 눕고 숨을 죽이며 서로의 눈빛으로 하루를 이야기했다. 오늘은 괜찮았지? 응, 아마도. 짧은 대화 뒤엔 긴 침묵이 흘렀다. 우리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사라졌고 천장엔 여전히 그 구멍이 있었다. 가끔은 손님들이 조심스레 물었다. 너희는 정말 행복해 보이네. 그때마다 나는 훈련된 미소로 대답했다. 우린 조국의 사랑 속에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다른 말이 들렸다. 정말 행복이 이런 거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지도. 박철민 지배인은 우리보다 조금 자유로워 보였다. 그는 늘 단정했고 말이 적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이 끝난 뒤 내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 노래 좋았어. 하지만 표정이 너무 진심이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진심이었는데 그게 문제라니.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지아, 진심은 위험해. 이곳에선 감정조차 보고 대상이야.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박혔다. 진심이 위험하다면 거짓이 안전한 세상이란 말인가. 나는 그날 밤 내 얼굴을 만졌다. 웃음선이 고무처럼 굳어 있었다.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그 말이 무의식 중에 새어나왔다. 리광철이 언제나처럼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인 구둣발 소리가 심장을 두드렸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창문을 두드렸다. 불 끄시오. 내일 또 새벽 5시요. 나는 대답 대신 전등 스위치를 내렸다. 불이 꺼지자 방 안엔 숨소리만 남았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속삭였다. 언젠가 진짜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천장에 비친 내 그림자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때의 나는 정말 사람일까? 청아식당의 벽은 얇았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귀가 붙어 있었다. 나는 가끔 벽을 바라보다가 상상하곤 했다. 저 벽 안에서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받아 적고 우리의 숨소리를 분석하고 있을 거라고. 조심하라오. 말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 리광철은 늘 같은 말로 우리를 눌렀다. 그가 복도 끝을 지나갈 때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마치 경고음처럼 심장을 짓눌렀다. 매일 아침 우리는 줄을 서서 사상 점검을 받았다. 조국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박철민 지배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말은 건조했지만 그 안엔 무언가 다른 울림이 있었다. 믿음보단 체념, 신념보단 죄책감 같은 것. 리광철이 그 옆에서 보고서를 펼쳤다. 어제 오후 윤지아 동무가 동료에게 한국 노래가 좋다고 발언. 이건 사상적 일탈로 보입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말을 한 건 내가 아니었지만 이곳에선 진실보다 의심이 먼저 기록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철민은 잠시 나를 보다가 조용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눈빛 속에서 그가 이미 이 부조리를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침묵은 생존의 언어였다. 그날 밤 소연이 사라졌다. 아무 말도 없이. 침대 위엔 접힌 손수건 하나와 머리핀만 남아 있었다. 리광철은 다음 날 아침 담담히 말했다. 조국의 지시에 따라 재교육 중이요. 그의 말투는 마치 식당 재고를 설명하는 것처럼 무감각했다. 며칠 뒤 소연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먹고 말없이 일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웃을 때마다 벽을 봤다. 벽 속 어딘가에서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착각을 느꼈다. 눈을 감아도 그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도청기의 빛일 수도, 내 불안의 그림자일 수도 있었다. 밤이면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온기만이 유일한 언어였다. 지아, 우린 언제쯤 마음껏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아마 아주 먼 날에.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내 마음속에서도 벽을 세우자고.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감정의 벽.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봉인되지 않았다. 무표정으로 웃는 순간에도 내 안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철민 지배인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지아,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못해.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도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신뢰와 의심이 뒤섞인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박철민을 사람으로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옥 같은 현실이 진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감을 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식당 문이 닫히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에도 우리는 무대 위를 정리하고 있었다. 의자 다리를 접는 소리,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스피커 속에서 남은 음향의 잔향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나는 마른 손으로 탁자를 닦으며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거기엔 내가 없었다. 그저 반복된 미소와 피로만 남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뒤돌아보니 박철민 지배인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핀 뒤 낮게 말했다. 지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식당 안쪽의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바깥의 조명이 스며들지 않는 어둠 속 그는 오래된 전등 하나를 켰다. 불빛이 깜빡이며 둘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얼굴엔 망설임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는 말해야겠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조국은 우리를 믿지 않아. 우린 그저 돈 버는 도구일 뿐이야. 난 더 이상 이곳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부를 수가 없어.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지배인 동지, 그런 말은 위험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위험하지.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위험하지. 그는 손바닥만 한 종이를 꺼냈다. 그 위에는 붉은 펜으로 그어진 선 하나. 닝보 상하이. 그리고 조그맣게 적힌 글자 하나. 말레이시아.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린 조국 밖으로 나갈 수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의 공기가 멈췄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탈출. 그 단어는 너무 먼 세계의 말처럼 들렸다. 만약 들키면 죽을 수도 있겠지. 박철민은 담담히 대답했다. 하지만 죽더라도 나로서 죽고 싶다.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로선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내 심장을 쥐어 흔들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창고 밖에서는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들렸다. 시간이 우리에게 남은 자유를 하나씩 깎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두려움이 몰려왔다. 내가 떠나면 고향에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공포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살고 싶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나 자신의 선택으로 살고 싶었다. 지배인 동지. 나는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선택이야.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결심해야 하는 거야. 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저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올 때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두려움의 껍질이 갈라지는 소리였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천장을 올려다봤다. 익숙한 작은 구멍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전엔 그게 무서웠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래, 보라면 봐라. 나는 이제 너희가 만든 인형이 아니야. 눈을 감자 빗소리 사이로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그 리듬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짜 자유는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결심의 순간 마음속에 먼저 피어난다는 것을. 그날부터 식당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노래했고 누군가는 그 노래에 담긴 떨림을 알아봤다. 감시자는 여전히 복도를 오갔지만 우린 이제 서로를 볼 때마다 눈빛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 오늘 쌀이 모자라요. 그건 감시가 심하다는 암호였다. 불이 약하네요. 그건 움직일 준비를 하자는 신호였다. 박철민은 자주 사라졌다. 그가 나갈 때마다 심장이 덜컥거렸다. 혹시 잡힌 건 아닐까? 하지만 그는 언제나 돌아왔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짙었고 손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여권 몇 장, 낡은 지도, 그리고 구겨진 외화. 린이라는 현지 운전기사가 도와주기로 했어. 택시를 여러 대로 나눠 타면 추적이 어렵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밤마다 짐을 쌌다. 작은 가방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속옷 한 벌, 가족 사진 한 장, 고향의 흙이 묻은 손수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선 내 얼굴. 그 얼굴에 다시 미소를 칠했다. 이건 작별의 표정이야. 민정은 사진을 고르다 울었다. 이 사진, 우리 엄마가 찍어준 거야. 혹시라도 돌아가면 다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녀의 눈물은 바닥으로 떨어져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새벽의 별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민정아, 언젠가 꼭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다. 우린 잠을 자는 척했지만 아무도 눈을 감지 않았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로 착각하며 숨을 죽였다. 리광철의 그림자는 언제나 가까이 있었다. 그날 밤 박철민이 우리를 불렀다. 지금이야. 그는 창문을 열며 말했다. 밖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다. 공기는 축축했고 거리의 불빛은 희미했다. 우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지아, 두렵지? 그가 내게 물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두려워요. 하지만 더는 이대로 못 살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우린 사람답게 산다. 그의 말이 가슴속으로 깊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우린 이미 선택의 문을 열어버린 것이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엔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숙소를 돌아봤다. 침대 위에는 접힌 담요와 미처 챙기지 못한 머리핀 하나. 그것이 우리의 흔적, 우리가 존재했다는 증거였다. 문을 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다. 2016년 4월 5일 새벽.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식당의 뒷문을 열었다. 문이 미세하게 삐걱거릴 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거리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무릉덩이마다 우리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린 현지 기사. 그는 말이 적었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이쪽이요. 빨리 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우리는 여러 대의 택시로 나눠 탔다. 차가 출발하자 엔진의 진동이 온몸을 때렸다. 그 진동이 심장 박동과 섞여 공포가 리듬이 되었다. 차창 밖에 비가 불빛을 잘게 흩뿌렸다. 도시는 낯설 만큼 조용했고 모든 것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시간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듯했다. 앞에 건문이 있다. 린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 전체가 얼어붙었다. 박철민이 조용히 말했다. 린, 다른 길로 돌아. 불가능하오. 이 근처는 다 막혔어. 도로 앞엔 공한 차량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내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피가 식는 느낌. 그때 박철민이 결단하듯 말했다. 내리자. 지금. 우린 미친 듯이 뛰었다. 비가 얼굴을 때리고 신발이 물에 젖으며 질퍽거렸다. 뒷골목에서 총성이 터졌다. 순간 민정의 손이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지아, 먼저 가.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뒤돌아보려 했지만 박철민이 날 끌어당겼다. 안 돼. 돌아보지 마. 그 짧은 순간 민정의 얼굴이 기억 속에 박혔다. 비에 젖은 머리, 공포에 가득 찬 눈동자. 그 눈빛은 나를 부르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남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우린 골목을 지나 버려진 창고로 숨어들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고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박철민이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그 둘은 잡혔다.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뜨겁지 않았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말라버린 눈물이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박철민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들은 우리를 살린 거야.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살기 위해 누군가를 잃는 일, 그건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다. 그건 단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우린 잠시 창문 틈으로 거리를 봤다. 공한 차량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그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번졌다. 박철민이 조용히 말했다. 다시 움직이자. 지금 멈추면 끝이야.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동시에 비쳤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젖은 옷이 무겁게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 무게는 두려움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건 인간으로서 버텨야 할 무게였다. 그날 새벽 우리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한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갔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는 우리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우리의 옷은 이미 젖어 무게를 잃었다. 린이 안내한 허름한 여관방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벽지에는 오래된 얼룩이 퍼져 있었고 그 얼룩이 마치 누군가의 두려움이 남긴 자국처럼 보였다. 우린 말없이 방 안에 섰다.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가 났고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박철민이 입을 열었다. 오늘 밤까지만 머물고 새벽에 공항으로 간다. 공안이 움직이고 있어. 더 늦으면 위험해. 그 말에 민정의 빈자리가 다시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살아남아 버렸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살아있다는 건 늘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소리를 죽이며 짐을 정리했다. 가방엔 여전히 옷 몇 벌과 여권, 그리고 물 한 병.
그게 전부였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다. 도로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 빛 속을 한 무리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들은 공안이었다. 왔어. 누군가 속삭였다. 모두의 숨이 막혔다. 우린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빛만으로 존재를 확인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무전기의 소리와 중국어 고함이 들려왔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끝이었다. 그때 박철민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이상한 온기가 있었다. 괜찮다. 아직 우릴 찾지 못했어. 그의 말이 끝나자 공안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그 한 번의 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철민의 말에 우리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여관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올 때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그 작은 소리에 다시 심장이 움찔했다. 누군가 우리를 쫓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밖으로 나가자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도시의 불빛은 피곤해 보였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말을 잃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도로의 불빛을 따라 흘렀다. 그 빗방울이 우리 눈물처럼 느껴졌다. 공항까지 얼마나 남았죠? 내가 묻자 리는 짧게 대답했다. 1시간. 그 말이 이렇게 길게 들릴 줄 몰랐다. 그 1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박철민은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기도였다. 살게 해달라. 는 간절한 속삭임. 나는 손을 모아 그와 함께 눈을 감았다.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다면 이번만은 놓아주세요. 도로 끝이 보였다. 푸둥국제공항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다. 그 빛이 천국의 문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지옥의 입구 같기도 했다. 누군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택시가 멈추자 린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엔 미묘한 감정이 비쳤다. 두려움, 연민, 그리고 작별의 인사. 여기까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말이 어쩐지 유언처럼 들렸다. 우리는 차문을 열었다. 비 냄새와 공항의 차가운 공기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박철민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 숨쉬는 법조차 조심해야 한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다시 가라앉았다. 눈앞의 공항은 너무 밝아서 오히려 두려웠다. 그 밝음이 우리를 드러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제발 이 빛 속에서도 우리는 그림자로 남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공항 안으로 들어섰다.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그 냄새를 잊을 수 없었다. 기름 냄새와 사람 냄새, 철제 냄새와 먼지 냄새. 그건 공포의 냄새이기도 했고 희망의 냄새이기도 했다. 우린 줄을 맞춰 걸었다. 아무 일 없는 듯 단 한 번의 눈빛 교환도 없이 몸속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여권을 내밀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직원의 눈빛이 잠시 머물면 심장이 미끄러지는 것 같았다. 통과하세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한 생이 연장되는 기분이었다.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나는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다. 그러나 안도는 잠시뿐이었다. 공항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방송음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상하이 푸둥공항 보안 경계 강화. 그 말 한 줄에 다시 심장이 멈췄다. 박철민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그의 손등에 굵은 핏줄이 서 있었다. 지아, 우리가 탈출하는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냥 제자리를 되찾는 거야. 인간으로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따뜻해졌지만 울면 안 됐다. 눈물은 이곳에서 증거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 비행기 문이 열리고 탑승이 시작됐다. 발걸음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이 문을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좌석에 앉자 엔진이 천천히 울렸다. 그 진동이 배를 울리고 심장을 흔들었다. 밖의 활주로가 점점 멀어졌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모두 동시에 숨을 삼켰다. 이륙의 순간 중력보다 무거운 공포가 우리를 눌렀다. 그리고 몸이 들렸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작아지며 사라졌다. 그 순간 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살았다. 그 말이 속삭이듯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늘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세상의 넓이를 봤다. 구름은 아무 편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제발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박철민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건 마치 기도처럼 보였다. 나는 그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끝은 아직 차가웠다. 지아, 저기 봐. 그가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켰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렸다. 그 빛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셨다. 저게 자유야.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빛을 가슴속에 담았다. 그건 따뜻하지도 눈부시지도 않았다. 단지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비행기는 말레이시아 공항에 착륙했다. 기내 안내 방송이 들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아직 믿을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바닥의 단단함이 낯설었다. 우린 정말 나왔을까? 누군가가 속삭였다. 박철민이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절반이야.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떨어졌다. 우린 아직 하늘의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그날 밤 말레이시아의 낯선 호텔방에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검게 번졌다. 불빛이 없는 어둠, 그 속에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작은 불빛이 우리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우린 또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엔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늘 위의 구름은 여전히 흰색이었지만 이번엔 그 아래로 희망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본 하늘빛은 마치 세상이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나는 손바닥을 창문에 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공기가, 이 하늘이 나를 받아줄까? 아직 믿기지 않았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가슴속 어딘가가 울컥하며 무너져 내렸다. 박철민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기내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엔 수천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안도,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희미한 희망.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몸이 살짝 흔들렸다. 그 진동이 전해질 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진짜 땅의 감각이야. 그동안 밟고 있던 땅은 늘 두려움 위에 있었는데 이건 다르다. 이건 살아있는 땅이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다. 지아, 괜찮아? 박철민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건 눈부셔서 그래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나는 지금 세상의 모든 빛을 처음 본 것 같았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누군가 다가와 우리를 맞이했다. 낯선 얼굴들, 낯선 언어. 하지만 그들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상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였다. 이게 자유구나. 그 순간 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몸이 떨리고 손이 흔들렸다. 박철민이 내 어깨를 잡았다. 울어도 돼. 이건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눈물이야. 며칠 뒤 우리는 임시보호소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그 질문이 낯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따뜻한 밥이면 돼요. 그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을 때 온몸이 떨렸다. 뜨겁고 짠맛이 목을 타고 심장까지 내려갔다. 이게 밥맛이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이렇게 벅찰 줄 몰랐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서울 거리를 걸었다. 버스가 다니고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이 사탕을 사달라며 떼를 쓰고 있었다. 그 평범한 풍경이 너무 눈부셔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이 세상엔 총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가끔 밤이 되면 샤워기 물소리가 들릴 때 아직도 그 옛날의 전자음이 환청처럼 들린다. 찍찍찍. 그럴 때면 나는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어버린다. 그리고 속삭인다. 괜찮아. 이젠 아무도 듣지 않아. 이제 물소리는 단순한 물소리일 뿐이었다. 감시의 신호가 아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박철민은 요즘 작은 식당을 열었다. 그곳엔 감시 카메라도 지시문도 보고서도 없다. 그저 사람들의 웃음과 노래가 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지아, 웃음이 이제 진짜 웃음이 됐구나. 나는 대답한다. 그래요. 이건 이제 나의 표정이에요. 언젠가 민정과 소연의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여전히 시리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오늘도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본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의 별이 또렷해진다. 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인다. 민정아, 소연아, 우리 정말 자유로워졌어.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자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샤워기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 찍찍찍. 그 소리 위로 나지막한 웃음이 섞인다. 이제는 그 어떤 전자음도 감시의 눈빛도 없다. 오직 물소리와 나의 심장 소리만이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속삭인다. 이제 정말 살아있다.